이 노래가 한국 거라고? 프랑스 파리 전역을 눈물 바다로 만든 한국 노래 하나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그 중 한 젊은 프랑스 여성이 파리 바스티유 광장 한복판에서 오열했습니다. 수백 명의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죠. 바스티유 광장 거리 수백 명의 관광객들 사이에서 들려온 낯선 목소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낯선 노랫소리에 갑자기 눈물을 쏟게 된 그날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의 어떤 노래가 프랑스 기자를 이토록 무너뜨린 것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옛 추억의 노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김입니다. 파리 프랑스 24 방송국에서 국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취재였습니다. 2024년 8월의 어느 더운 오후, 바스티유 광장에서 열린 한국 전통음악 공연을 취재하러 갔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인이셨지만 제가 7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로는 프랑스 어머니와 함께 자라면서 한국어도 거의 잊어버렸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그저 업무상 취재였어요. 파리 시청에서 주최한 다문화 축제의 일환이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몇 장 사진 찍고 간단한 인터뷰나 하고 돌아갈 생각이었죠. 공연이 시작되고 여러 한국 전통 악기들의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가야금, 해금, 장구. 아름다운 선율이었지만 제게는 여전히 낯선 음악이었어요. 관객들도 정중하게 박수를 치긴 했지만 그리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연 중반쯤 무대에 한 합창단이 올라왔어요. 한 분이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노래는 한국의 옛 동요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불러왔던 노래예요. 그리고는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처음 듣는 노래인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들었거든요.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합창단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자 갑자기 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저는 항상 감정을 잘 통제하는 편이거든요.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그 노래를 들으면서는 도저히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것을 발견한 기분이랄까요.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합창단의 노래가 절정에 이르자 제 기억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이었어요. 어린 시절, 침대맡에서 들려오던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은 아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선명해졌어요. 아버지가 저를 재우면서 부르던 자장가였습니다.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던 저에게 매일 밤 불러주시던 그 노래. 그때 제가 왜 그 노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기억을 묻어두었을까요? 합창단의 노래가 끝나자 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공연이 끝난 후
저는 황급히 공연자들 중 한 분인 한국인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실례합니다. 방금 부르신 그 노래, 제목이 뭔가요? 할머니는 제 상태를 보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섬집 아기라는 노래예요. 한국의 전통 동요죠. 혹시 제 아버지가 한국분이셨어요. 어릴 때 이 노래를 들어본 것 같아서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 노래는 정말 특별한 노래예요. 한국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리움을 담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제 안의 한국적인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멜로디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마치 사로잡힌 듯 섬집 아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가사의 번역을 찾아보니 그 내용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가 굴을 따러 간 사이 혼자 집을 지키는 아이의 이야기. 그런데 그 속에 담긴 애절함과 쓸쓸함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맘이 설레어라는 구절에서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 제가 겪은 일은 아닌데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거든요. 더 깊이 조사해보니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전후의 시대적 상황,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의 아픔, 특히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노래였다는 것을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저도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였다는 것을. 물론 아버지는 전쟁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만 어린 저에게는 똑같이 아버지의 부재였던 거죠.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힘들어하셨거든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다락방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유품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내 아버지는 너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겨놨단다. 어머니가 꺼내 보여주신 것은 한글로 쓰인 두꺼운 일기장이었어요. 표지에는 소피를 위하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보여줄지 고민했는데 지금이 때인 것 같구나.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는 저를 위해 어머니가 번역해서 읽어주셨어요. 그 내용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소피야, 아빠가 너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보여주고 싶구나. 특히 우리의 음악에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특별한 힘이 있단다. 오늘도 너에게 섬집 아기를 불러주었는데 내가 아주 좋아했어. 언젠가 너도 이 노래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아버지는 매일 밤 저에게 한국의 전통 동요들을 불러주시면서 언젠가 제가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섬집 아기를 가장 자주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아버지를 잃었단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특별했던 거야. 자신처럼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제가 그 노래에 그토록 강렬한 반응을 보였는지, 왜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아버지를 떠올렸는지. 아버지는 저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 상처와 치유의 과정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일기장을 더 읽어보니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피가 한국어를 배웠으면 좋겠다. 소피에게 한국의 정을 알려주고 싶다. 소피가 두 문화의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젊은 모습으로 저에게 섬집 아기를 불러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야, 이제 시작이구나. 꿈에서 깨어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셨던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아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또 있지 않을까? 프랑스에서 태어나 자란 한국계 젊은이들. 아니면 단순히 한국 문화에 관심은 있지만 접근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한국 전통음악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특히 치유의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과연 방송국에서 이런 기획을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한국 문화에 그런 힘이 있을까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에서 오신 이미경 선생님이셨는데 제 사연을 듣고 매우 놀라워하셨어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요. 섬집 아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게 되다니. 선생님께서 그 노래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가 단순한 동요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깊은 정서를 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노래는 192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특히 한국 전쟁 이후에 많은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 가족과 헤어진 아이들, 모두가 이 노래를 부르며 마음을 달랬거든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노래에는 분명 특별한 힘이 있다고. 그 즈음 방송국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문화부 팀장 피에르 뒤브아 씨가 신선한 기획을 찾고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팀장님, 한국 전통음악의 치유 효과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었어요. 한국 음악, 요즘 케이팝은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지 않나? 아니에요. 팀장님, 전통음악 말입니다. 특히 섬집 아기라는 동요가 있는데 저는 제가 경험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렸습니다. 바스티유 광장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아버지의 일기 발견, 그리고 그 노래가 갖고 있는 치유적 힘에 대한 가능성을요. 피에르 팀장은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긴 하네. 하지만 이게 정말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제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분명 저와 같은 사람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힐링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며칠 후, 팀장님은 저를 다시 불러서 말했습니다. 좋아. 소규모로 시작해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정말 의미 있는 스토리를 찾아와야 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니라 보편적인 메시지가 있는. 드디어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먼저 파리 내한국 커뮤니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문화원, 한국교회, 한국식당. 섬집 아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조사해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은 파리 한국문화원의 최영희 원장님이셨습니다. 섬집 아기요? 물론 알죠. 우리 세대에게는 참 특별한 노래예요. 원장님은 195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셨는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전쟁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혼자서 저희 남매를 키우셨는데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당신 자신을 위로하는 거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역시 이 노래에는 단순한 동요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한국 사람들은 이 노래를 잘 모르더라고요. 원장님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파리 15구에 있는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박순자 권사님은 70대 후반의 분이셨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매우 감동해 하셨어요. 아이고,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프랑스 아가씨가 우리 노래에 이렇게 감동받다니. 권사님은 어린 시절 부산에서의 기억을 들려주셨습니다. 전쟁 때 피난 내려와서 부산 바닷가 판잣집에서 살았어요. 밤마다 파도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노래에는 분명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치유의 힘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다음 단계로 프랑스의 음악 치료사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국 전통음악에 대해 연구한 사람이 있을까 해서요. 파리 소르본 대학교의 음악학과 교수님들을 만나보았지만 대부분 서양 고전음악이나 현대음악 전공이었고 동양 전통음악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운 좋게도 한 분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파리 13대학의 음악심리학과 마리 베르나르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은 제 제안을 듣고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사실 음악의 치유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특정 문화권의 전통음악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거든요. 교수님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만약 정말로 이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면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실제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해서 뇌파 측정이나 심리 상태 변화를 측정해보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정말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문화 다큐멘터리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껴졌습니다. 과연 제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국문화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피 기자님, 다음 주에 한국에서 국악 연주단이 파리에 온대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인터뷰 기회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것은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전문 연주자들의 시각에서 섬집 아기의 의미를 들어볼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 국악 연주단과의 인터뷰는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주단장이신 김정우 선생님은 50대 중반의 분이셨는데 가야금 연주로 유명한 분이라고 했어요. 제가 섬집 아기에 대한 관심사를 설명드리자 선생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 노래 참 좋은 노래죠. 우리 연주단도 자주 연주해요. 선생님은 섬집 아기가 갖고 있는 음악적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의 선율은 한국 전통 음계인 오음계로 되어 있어요. 서양 음악과는 다른 독특한 감성을 자아내죠. 특히 미끄러지듯 이어지는 선율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노래가 갖고 있는 리듬의 특징이었습니다. 섬집 아기의 리듬은 사람의 심장박동과 비슷해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연주단의 다른 분들도 각자의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해외 공연을 다니면서 현지인들이 이 노래에 보인 반응들에 대해서요. 독일에서 공연했을 때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2차 대전 때 아버지를 잃으셨대요.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분이 공연 후에 찾아와서 이 노래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섬집 아기는 단순히 한국적인 정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 특히 상실과 그리움에 대한 치유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인터뷰가 끝난 후 김정우 선생님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소피 기자님, 혹시 한국에 와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 노래의 뿌리를 직접 체험해보시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 방문이라 생각해본 적은 있었지만 막상 제안을 받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가보세요. 섬집 아기의 배경이 되는 섬 풍경을 직접 보시면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애절한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가보자고, 아버지의 고향을 직접 보고 그 노래가 탄생한 배경을 체험해보자고 말이에요. 방송국에 돌아가서 피에르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한국 현지 취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까지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하지만 이것 없이는 완전한 스토리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들을 보시면 저는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의 치유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증언, 실제 경험담들, 그리고 과학적 연구 가능성까지. 팀장님은 자료들을 꼼꼼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설득당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현지에서 정말 의미 있는 스토리를 찾아와야 해. 그리고 가능하면 프랑스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터뷰를 찾아와. 드디어 허락을 받았습니다. 한국행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한국 방문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가는 거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아니야. 이건 내가 혼자 해야 할 여행이야. 내 아버지와의 만남이니까.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의 또 다른 유품을 건네주셨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는데 그 안에는 한국의 전통 장신구들이 들어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한국에서 가져온 거야. 언젠가 너에게 주려고 아껴두셨던 것들이지.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은비녀와 작은 옥 장신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한글로 쓰인 작은 편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소피에게 언젠가 내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이것들을 가져가거라. 아빠의 고향에서 아빠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제가 언젠가 한국을 찾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정말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도 끊었고 현지에서 만날 사람들과의 약속도 잡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가 될 수 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가슴은 말할 수 없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고향에 온 거예요. 공항 곳곳에서 들리는 한국어, 한글로 쓰인 안내판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해둔 국립국악원에 이정숙 연구사님과 만나기로 했거든요. 택시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옥의 첨화선이 보이고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국립국악원에 도착했을 때 이정숙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섬집 아기 때문에 한국까지 오셨다니. 정말 특별한 인연이네요. 선생님은 저를 국악원 내부로 안내해 주시면서 한국 전통음악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은 자연의 소리를 많이 닮았어요. 바람 소리, 물소리, 새 소리.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리고 드디어 섬집 아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1920년대는 일제강점기였어요. 우리 민족이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였죠. 그런 상황에서 이 노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섬집 아기는 단순한 자장가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한과 그리움을 달래주는 치유의 노래였다고 해요. 특히 해방 이후와 한국전쟁 때 많은 가족들이 헤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때 이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그리워했어요. 멀리 떨어진 가족을 생각하며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 왜 제 아버지가 이 노래를 그토록 좋아하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한국 전쟁 때 아버지를 잃으셨으니까. 이 노래가 주는 위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다음 날은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전쟁 고아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기념관에서 만난 박철수 연구원님은 전쟁 고아들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당시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10만 명이 넘었어요. 이 아이들은 보육원이나 친척집에서 자라야 했죠. 자료들을 보면서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아픔을 겪으셨을 텐데. 그런 아이들에게 음악, 특히 자장가는 정말 소중한 위로였어요. 엄마가 없어도 노래가 엄마 역할을 해준 거죠. 박 연구원님의 말씀을 들으니 섬집 아기의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의 고향인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들을 바라봤어요. 산과 들, 그리고 작은 마을들. 아버지도 어린 시절에 이런 풍경들을 보며 자랐을까요? 부산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해운대 해수욕장이었습니다. 바다를 보고 싶었거든요. 섬집 아기의 배경이 되는 그 바다를 말이에요. 밤이 되어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변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섬집 아기를 불러봤어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노래를 부르는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아버지가 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바람에 섞여 들려오는 듯한 아버지의 목소리. 그때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아가씨, 혹시 한국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김순례 씨라고 하셨는데 70대 후반의 분이셨어요.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한국 분이셨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매우 놀라워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 노래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노래야. 특히 전쟁 때 많이 불렀지. 할머니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1950년 한국전쟁 때 피난을 온 이야기. 그리고 그때 부산 바닷가에서 살았던 이야기를요. 그때 우리 어머니도 매일 밤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 아버지는 전쟁 나가서 돌아오지 못했거든. 그래도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좀 편해졌어.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소중한 증언이었어요.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았던 분의 경험담이었으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잘 모르더라고. 참 안타까워.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더욱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소중한 문화유산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은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섬집 아기의 실제 배경이 되는 섬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는 거였어요. 파란 바다, 현무암 돌담,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들. 제주민 속촌에서 만난 고창숙 해설사님은 제주도의 전통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주도는 예로부터 여성들이 바다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집에서 혼자 기다려야 했죠. 바로 섬집 아기의 상황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더욱 절실하게 와 닿았을 거예요. 해설사님은 저를 한 해변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작은 어촌 마을이었는데 정말 섬집 아기의 가사 그대로의 풍경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바위 그늘에서 해녀들이 전복이나 소라를 따곤 했어요.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면서 바다를 바라봤죠. 그 순간 저는 이 노래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는 노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힘겹게 살아가는 가족들의 사랑과 그리움을 담은 노래였던 거예요.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숙소 근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한국 전통음악 모임을 만나게 된 거예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온 기자라고 소개하자 모든 분들이 매우 반가워해 주셨어요. 와, 외국 기자가 우리 전통 음악에 관심이 있다니. 모임의 리더 격인 이명희 씨는 40대 중반의 국악 강사였는데 제 사연을 듣고 매우 감동해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섬집 아기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니. 그날 저는 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섬집 아기를 불렀습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부르는 그 노래는 정말 장관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가장 어린 참가자였던 김지우라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노래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너무 슬프고 옛날 노래 같아서요. 하지만 지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전쟁 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노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됐어요. 이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명희 씨는 이런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우리 전통 문화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나누는 거죠. 모임에 참가한 70대 할아버지 한 분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노래가 외국까지 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만. 그날 밤 저는 이 모든 경험들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섬집 아기는 단순히 과거의 노래가 아니라 현재도 살아있는 노래라는 것을. 그리고 세대와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서울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태어난 동네를 찾아가 봤어요. 서울 성북구의 작은 골목길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옛 모습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아버지 김태현 씨를 기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태연이.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일찍 부모를 잃고 고생이 많았지. 그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아이가 프랑스에 가서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딸이 이렇게 컸구나. 태연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 들은 모든 이야기들.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특히 깨달은 건 섬집 아기라는 노래가 개인적인 그리움을 넘어서 집단적인 치유의 역할을 해왔다는 거였어요. 전쟁의 상처, 이별의 아픔, 가난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감싸 안고 위로해준 노래였던 거죠. 비행기에서 파리로 돌아가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그리고 저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 파리에 도착한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어머니께 안부 인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어땠어? 한국에서의 경험이? 정말 놀라웠어요.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한국을 그리워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영상들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특히 부산 바닷가에서 섬집 아기를 부르는 영상을 보실 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빠는 지금도 저와 함께 있어요. 이 노래를 통해서 말이에요. 이제 진짜 작업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모든 자료들과 인터뷰 내용들을 정리해서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프로젝트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두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셨던 일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가장 기뻤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본격적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편집실에서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주도 해변의 아름다운 풍경, 할머니들의 진솔한 인터뷰, 그리고 여러 세대가 함께 부르는 섬집 아기의 모습들.
하지만 단순히 아름다운 영상들을 편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려면 과학적 근거와 보편적 메시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마리 베르나르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오셨네요. 이제 이것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볼 시간이에요. 교수님은 섬집 아기의 치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제안하셨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프랑스인들을 대상으로 뇌파 측정과 심리 상태 변화를 관찰하는 거였죠. 실험에는 20명의 참가자가 참여했습니다. 나이는 25세부터 70세까지, 직업도 학생부터 퇴직자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그 중에는 전쟁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 최근에 가족을 잃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험 첫날, 참가자들에게 섬집 아기를 들려주기 전에 먼저 다른 종류의 음악들을 들려줬어요. 서양 클래식, 현대 팝송,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전통음악까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섬집 아기를 들을 때만 참가자들의 뇌파에서 특별한 변화가 관찰된 거예요. 정말 흥미롭네요. 베르나르 교수님이 결과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알파파의 증가와 스트레스 호르몬의 감소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참가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68세의 마리 뒤퐁 할머니는 실험 중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상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노래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평안해질까요? 뒤퐁 할머니는 2차 대전 때 아버지를 잃으셨다고 했어요. 그분에게 섬집 아기는 어린 시절의 상실감과 연결되었던 거죠. 35세의 피에르 마르탱 씨는 최근에 어머니를 암으로 잃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들이 떠올랐다고 했어요. 이 노래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슬픔을 달래주면서도 희망을 주는. 시험 결과는 정말 명확했습니다. 섬집 아기는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 특히 상실과 그리움에 대한 치유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다큐멘터리의 구성을 완전히 새로 짰습니다. 단순한 문화 소개를 넘어서 과학적 검증과 인간적 감동을 모두 담은 작품으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제목도 파리에서 만난 한국의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음악이 프랑스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는 추가 자료를 제공해 주셨고, 소르본 대학의 동양학과에서는 전문적인 자문을 해주셨어요. 특히 한국에서 만났던 김정우 선생님이 파리를 다시 방문하셔서 직접 섬집 아기를 연주해 주셨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소피 기자님의 열정 덕분에 우리 음악이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인정받게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6개월간의 제작 과정을 거쳐 드디어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60분짜리 작품이었는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한국 현지 취재, 그리고 과학적 실험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방송국 시사회에서 처음 완성된 작품을 봤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피에르 팀장님도 매우 만족스러워하셨어요. 정말 훌륭한 작품이야. 개인적인 이야기와 보편적인 메시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하지만 정작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과연 프랑스 시청자들이 한국의 전통 동요에 관심을 가질까요? 방송 당일, 저는 정말 떨렸습니다.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TV를 켜고 기다렸어요. 내가 만든 첫 번째 다큐멘터리구나. 내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바스티유 광장에서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한국 여행까지 제 여정이 그대로 펼쳐졌어요. 특히 제주도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섬집 아기를 부르는 장면에서는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시청자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음악에 이런 힘이 있다니. 저도 섬집 아기를 들어보고 싶어졌어요. 언제 한국 전통음악 콘서트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가장 기뻤던 건 프랑스24 방송국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청자들의 댓글들이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몰랐던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2차 대전 때 아버지를 잃으셨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음악이 정말 국경을 넘는 언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유럽방송연맹에서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축하해요, 소피. 피에르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유럽방송연맹에서 우리 다큐멘터리를 문화교류 부문 후보작으로 선정했대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큰 인정을 받게 되다니. 그리고 몇 주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소피 기자님의 다큐멘터리가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혹시 한국문화홍보대사로 활동해 주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한국문화홍보대사라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제가 아버지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역할을 맡게 되다니.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이 모든 일들이 섬집 아기라는 하나의 노래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니. 유럽방송연맹 시상식이 열린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유럽 각국의 방송인들이 참석했어요. 그 자리에서 파리에서 만난 한국의 마음이 문화교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습니다. 무대에 올라서서 트로피를 받는 순간 관객석에 앉아 계신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분명 아버지를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섬집 아기라는 아름다운 노래를 세상에 남겨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에게 한국의 정서를 알려주신 아버지와 함께 받는 상입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 인사를 해주셨어요. 특히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방송 관계자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자국에서도 이런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혹시 한국의 다른 전통음악들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전통문화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보고 싶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 작은 시도가 유럽 전체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니.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바스티유 광장에서 우연히 들은 한 노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국제부 기자가 아니라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국립국악원이었어요. 이정수 선생님을 다시 뵙고 싶었거든요. 소피 씨 정말 축하해요. 우리나라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선생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소피 씨 다큐멘터리 때문에 섬집 아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우리 전통음악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급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한국-프랑스 전통음악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제안에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제 평생의 사명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서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음악도 물처럼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지나간다는 것을. 섬집 아기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며 흘러왔고, 이제 저를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겠죠. 몇 달 후, 저는 파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통문화 아카이브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거였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특히 섬집 아기와 같은 전통 동요들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고 각 노래가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들을 담았어요. 플랫폼을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전 세계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독일의 한 음악 치료사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섬집 아기를 트라우마 치료에 활용해보니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었어요. 환자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더라고요. 이탈리아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썼어요. 아이들에게 섬집 아기를 가르쳐줬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셨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작년 크리스마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파리 외곽의 조용한 공동묘지였어요. 묘비 앞에 앉아서 저는 아버지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드렸어요. 섬집 아기와의 만남, 한국 여행, 다큐멘터리 제작, 그리고 수상까지. 아빠, 이제 제가 아빠가 바라셨던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때 겨울바람에 실려온 어떤 선율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분명 착각이었겠지만 아버지가 부르시던 섬집 아기 같았어요. 지금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자장가들을 현대적으로 편곡해서 전 세계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불러줄 수 있는 앨범을 만드는 거예요. 세계의 엄마들이 부르는 한국 자장가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안한 버전들을 담을 예정이에요. 물론 섬집 아기가 첫 번째 트랙이 될 거예요. 이 노래가 전 세계 아이들의 자장가가 되는 날을 꿈꾸면서 말이죠. 요즘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음악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언어도, 국경도, 심지어 시간까지도 초월해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힘을. 섬집 아기는 100년 전에 만들어진 노래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제 꿈은 이런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음악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의 작은 일부분이라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감정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래요. 그것이 바로 음악이 주는 가장 순수한 선물이니까요.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한국의 전통음악도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무언가 특별한 울림을 줄 거예요. 음악은 정말 국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리를 더 넓고 튼튼하게 만드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바칠 생각이에요. 이런 감동적인 한국 전통음악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치유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옛 추억의 노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